자, 그러면 그 김매희 교수님은 장애로 인한 여가 소외 집단의 신체 활동 중심 여가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연구인데요. 발표청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김매희이고요. 저는 보통 저희가 있는 카톡창에 전 이거 못하겠는데요를 주로 1번으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되게 뿌듯한 건 제가 쓰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도 쟤랑 동의해라고 많이 써주셔서 못할 말을 한 건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렇게 된 건 저희가 추가로 올해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예산도 선생님들보다 좀 적고요. 그리고 사업 시작이 9월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이메일을 전체 이메일에 안 넣으셔가지고 저는 카톡으로만 갑자기 물통보 받고 이런 일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도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평소에도 잘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학교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얘기해서 분위기를 다른 데로 보나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데 사실 시키는 건 좀 잘하는 편이라 궁시렁만 되지 또 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 체육교육과이고 저희가 뭐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로 삶의 질 연구를 하는 사회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인데 저희 체육 쪽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보시면 대강 알겠지만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학교도 체육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이유로 장애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돼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 전부터도 돈 안 받고 관련 일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목차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저희 팀은 5팀밖에 안 되는데 2시간에 하라는데 다른 조는 막 10팀 있는데 2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 집에 못 가나?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뭐 일반적으로 배경 목적, 뭐 활용 방안, 방법, 뭐 연구진, 세부 연구 내용 포럼 뭐 이런 얘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쪽 건강하시는 분들이라 뭐 비슷하게 관심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한 250만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이런 일은 별로 쉽지가 않았고 일반인보다 훨씬 운동에 참여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낮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치료 에만 관심이 있고 치료 이후에는 사실은 병원 밖에서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생활체육까지 이어지는 뭐 지금은 재활운동, 재활체육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다부처 사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한데 비슷한 분야의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건강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병원에서의 치료 가운데 부분들이 되게 약해서 저희가 그런 쪽의 일들을 좀 해보자라는 게 배경이고 목적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나중에 연구원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면 알겠지만 뭐 여러 부분이 섞여 있는데 제가 하는 쪽은 가족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인생이 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막상 관심을 가져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게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엄마들에게 많이 의지가 되다 보니 그런 쪽에 대한 삶의 질 연구들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도 엄마의 의존도가 높긴 한데 외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되게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 운동을 하려고 보면 실제 장애인 운동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운동 보조기구 같은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다 하겠다고 했는데 뽑아주신 건 좋은데 예산을 확 줄이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배경 목적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4가지 연구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장애 아동 및 노인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그리고 아동 따로 하고요. 한 팀이 노인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삶의 질 연구 그리고 소도구 개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뭐 학문적 지원은
뭐 지금 제가 살짝 얘기를 할게요. 주어진 우린 5팀밖에 없지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의 연구 1-1은 장애한동 대상 개인 및 소그룹 정기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이고요. 개발은 사실 돈이 안 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돈으로. 그리고 장애노인 대상 단체 정기적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이 이 연구 1의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러니까 조그만 큰 연구의 1하고 2는 대상자로 나누었는데 그 연구 2는 치료 레크레이션 연구입니다. 저희가 보면 1번 연구 1에 관한 경우는 의대 선생님들, 물리치료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고 연구 2는 저희 여가 쪽 하는 사람들 중에 치료 레크레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놀이나 신체활동으로 그 병원 밖에서 나와서 완벽한 생활치료기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치료 레크레이션이 하기 과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잡도 잘 잡히고요. 이런 게 병원에도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희가 의사 선생님하고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라는 말을 쓰는 자격증을 이 한국에서 나오는 거 매우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관한 놀이 연구들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대상 삶의 질 연구 그리고 유니버설 운동 소도구 개발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제가 연구 책임자이고요. 제 이름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김매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원래는 스포츠 레크레이션 경영, 여가 이런 걸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1년 됐는데 이렇게 소외 집단, 뭐 다문화라든지 장애 이런 쪽에 친구들의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가 그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나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치료 레크레이션 학위 가지고 온 저희 연구 교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는요. 그리고 이 신체활동 측정,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은 가천대학교, 차이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들 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공동연구원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저희 협의하고 있고 하는 고려대 의과대학 이민구 교수님이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치료 레크레이션도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도구 개발 뭐 이런 쪽은 저희 디자인 조형학부에 있긴 한데 산업공학 바깥사시고 이런 거가 소비자 중점 디자인 뭐 이런 거 주로 하시는 유성원 교수님이 소도구 개발 쪽에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기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주로 대한장애인 체육회 제가 그쪽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일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뭐 재활원 뭐 다양한 곳에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 1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1년 차에 저희는 사실 9월 좀 중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받은 건 6월인 것처럼 해 이래가지고 일단 뭐 6월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업은 9월부터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다행히 돈을 잘 못 쓰세요.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뭐 먹을 수도 없고 여러 명이 모여서 먹어봤자 3만 원 둘이 먹고 막 이래가지고 돈은 뭐 잘 아껴 쓰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장애아동 프로그램은 다행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가 이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되게 웃기지만 이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가 부르기는 닭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저희 조인트라는 그 상체 근력 그러니까 주로 이 CP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상체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걸 원래 비슷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형이 그러니까 완벽한 모형은 아닌데 이런 거를 저희 이과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저희는 사회과학 쪽에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신체 활동 뭐 이런 변화하는 거 지구력 변화하는 거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6번 중에 2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신체 지표는 뭐 이 아이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어서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돈을 어떻게 충당하냐면 이거 말고 저희가 돈을 받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거 좋은 일 한다니까 좀 외부 기관 복지재단 이런 데서 좀 해주셔서 이 사업은 같이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래 저희가 쓸 때는 뇌졸중이 아니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대상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애 전반으로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초기에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저희가 원래 돈을 받든 못 받든 하고 있었던 거라 이쪽은 가천대 교수님들이 주로 해주시는데 노인
그룹 운동. 지금은 IRB 받아놓고 추후 운동들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고 요 사업까지는 딱 됐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인지, 기분, 우울, 신체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이 맞춤의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요. 효과성이 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 대상 복합 운동도 하려고 했는데 IRB까지 받고 다 한 상태인데 코로나다 보니 이건 그룹 운동이다 보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료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1년차에 뭐 대단한 걸 하진 않기로 되어 있는데 역시 대단한 건 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 짜고 도구를 써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돈 쓰는 거에 되게 미약해요. 도구 좀 신청하라는데 도구를 살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공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놀이를 통한 것들이 치료 레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개인 운동보다는 이건 그룹 운동으로 많이 되어서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뭘 했냐면 앞에 이 첫 번째 했던 아이들 장애아동 이 조인트 리그라는 요 게임으로 했을 때 아이들의 삶의 질 변화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작업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관련하여서 저희가 실제 제안서에 넣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적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인 연구가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이쪽에서는 저희가 척수장애인협회랑 해서 척수장애인들의 코로나 전후의 신체활동량, 삶의 질 같은 걸 비교하는 연구들도 함께 보완하여 진행했습니다. 아직 결과 분석은 안 했고 설문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상 삶의 질 연구는 1년차 어차피 계획이었는데요. 저희 대상자 모집 이런 건 한 5월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수도구는 전체 공모전 같은 걸 기획할 예정이었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를 약간 변경해서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운동에 쓸 수 있는 소도구들을 일반인, 그러니까 비장애인 대상으로 좀 만들어 보고요. 1년 차에. 그리고 이걸 2년 차에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1년 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럼을 해야 한다 해서 또 급하게 또 포럼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 창이 바뀐 것 같은데 카톡 창이 그 전 단체로 있었던 창에 제가 광고를 올려놓고 이메일 드렸는데 별반 저희 건 뉴스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2020년 12월 7일 날 포럼을 했는데 실제 보시면 잠시 보시면요. 저희가 원래 하려던 곳은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려고 해서 이게 제가 있는 건물인데 고려대 운초교육관 운초성 교육관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진행하려고 포스터까지 마련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이때 너무 심하고 제가 고대 체육교육과인데 고대 체육교육과가 코로나 직격탄 1번 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용이 되게 잘 되는 과인데 임용이 20% 수준으로 안 됐습니다. 저희 그 노량진에서 우리 애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는 없고 온라인 행사만 됐었고요. 저희가 되게 작은 학회인데 저희 병원장님, 이 회장님으로 계셨고 저희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본의 아니게 참여되고 있는 대한통합의학교육협회라는 곳과 함께 융합연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협회에 반 내놓으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저희 병원장님하고 그러니까 저희 팀 연구원들이 한 반 정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교육 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재활원,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런 곳에서 자문들을 저희 토론들 해주시면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 재활운동, 생활체육 경제와 역할이라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연구 소개하고요. 저희가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그리고 한 120명 정도 80명 정도는 줌이고 유튜브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한 100명 좀 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에 이걸 냈잖아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무슨 1년차 결과를 내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1년차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학회 발표를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해외 학교가 다 없어져서 그리고 국내 학회도 그러다 보니까 5월에
뭐 학회 1개, 그리고 5월에 하나, 뭐 6월에 하나 정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면담, 장애인 가족 및 케어기버 면담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 치료 리크레이션 프로그램 짜는 정도를 1년 차에 하게 되고요. 2년 차에는 운동 프로그램 확대, 장애 아동을 위한 거, 장애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확대 적용되고 프로그램들도 변형되면서 관련된 효과성 검증 데이터들도 나오게 되고요. 치료 리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는데 2년 차에는 치료 리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도 되고 장애인 가족 삶의 질 연구도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 삶의 질 연구는 아마 내년 초반에 마무리,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차 라운드의 데이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운동 소도구 개발은 등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학회 발표, 포럼, 뭐 논문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4시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칼같이 시간을 지켜주셨어요. 그 연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싶기도 해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에 있고 아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애 아동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가 중에서도 이제 아동복지가 가장 좀 이렇게 후진적인 발전이 덜 된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이 저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크게 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얼마나 많이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 교수님 발표에 대해 1차 연도인데 많이 결과가 고대되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럼 그 전에 장종화 교수님 융합연구총괄센터에 들어와 계신데요. 혹시 저희 세션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격려나 뭐 인사나. 저는 그 융합총괄센터 공동연구자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단국대 제가 치의생학과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요즘에 연구하는 분야가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노인, 장애인, 노숙자 다 되니까 노숙자는 조금 적이어도 그 장애인과 노인을 함께 이렇게 대상자로서 진행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개인 과제도 그렇고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김혜희 교수님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하신 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강 쪽이니까 사실 요즘에 그 자립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제가 몇 주 전에 대구에 있는 다립돌 장애인 센터에 가서 그 자립주택 8곳을 방문을 해서 한 곳당 1시간 정도 구강 중재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가기로 했어요. 2차로. 그러면서 이제 그 저는 구강 관리를 하지만 일단 장애인들은 그 몸 상태가 뭐 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체적인 관리,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했고요. 저는 지금 여기 섹션에 참가한 거는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교수님들 하시는 거 듣고 좀 한 수 배우고자 왔으니 더 계속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어떻게 김매희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 받아볼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사실 이쪽 연구가 하려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또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장애 연구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 오다 보니까 대한장애 제가 원래 사회봉사 그러니까 체육안에서의 사회봉사 이런 거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쪽을 하다 보니 장애나 이렇게 소외 집단들에 대해서 많이 하게 돼서요. 그래서 뭐 체육 관련된 장애인 체육 뭐 이쪽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선생님이 회사 기업을 장애인 아동 운동시키는 회사 기업을 만드는 바람에 회사가 망할까봐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여기서 저기서 받고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들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 좀 덜 공시렁거리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저희 정말 시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발표 또 혹시나 발표 들으시면서 첫 번째 김매희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또 마지막이나 쉬는 시간 전에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15분 듣고 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 테고요. 경희대학교 박소영 교수님 연구이고 제목은 장애인의 환자 중심 의료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고찰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오늘은 김태응 선생님이 발표자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응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오인환 교수님 그 버전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화면에 있는 게 저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저희 그 짧게 소개해 주시고 연구 또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 저는 공유를 시작해 주세요. 예.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저 장애인에 관련돼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뭐 DNA 검사라든지 아니면 AI를 통한 진료라든지를 통한 이런 4차 기술 혁명을 어떻게 장애인의 장애인의 그런 그 의료복지나 아니면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어떤 배경에 대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원래 제가 파워포인트를 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거를 파워포인트 가서 쉐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요 되죠? 밑에 보시면요. 화면 네. 공유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누르고 네. 그러니까 일단 파워포인트를 여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열었습니다. 화면 공유 가서 선택하시면 돼요. 화면 공유 잠깐만요. 슬라이드 쪽에서 보면 되나요? 밑에 요게 그 지금 화면에서 밑에 화면 공유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예, 눌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제가 하는 연구를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냐면 장애인들이 이제 어떠한 그 의료에 관련된 자기 의사 결정이 아직 그거에 대한 이거 이제 문해력이라고 해서 그 진료표를 읽는다든지 약사가 준 약사가 준 약국의 그런 문진표나 이런 거를 그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력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럼 장애인에 관련된 자기 주체 그 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체권을 장애인한테 주는 게 요즘에 말하는 DTC, Direct to Consumer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기존에 있던 그 의료 서비스를 그러니까 약간의 그 주관적이지 않게 그냥 건강에 대한 어떠한 그 질병 치료나 어떤 약을 처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본인이 건강 정보를 찾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얼마만큼에 대한 건강 정보 이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DTC라든지 뭐 이렇게 DNA에 관련된 4차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연구가 지체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연구가 서머리가 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거에 가장 베이직이 되는 장애인의 건강 정보 문해력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오늘 발표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리시나요? 제 연구는 장애인의 건강 정보 문해력인데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장애인의 이제 건강 정보의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말씀드렸지만 그 입퇴원서를 쓸 때의 그 정확한 의료 용어라든지 절차, 그다음에 그 자기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찾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거를 건강 정보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노인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학교, 대학생에 관련된 그 정보 문해력은 아직 연구된 게 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얼만큼 수준이 돼 있는지도 정확적으로 이렇게 파악된 연구가 없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 정보 문의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어떠한 사회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애의 유형별이라든지 장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은 약간의 그 자격지심이 있으셔가지고 독립적이라고 아니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주체적인 행동을 하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에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주체적인 건강 서비스를 찾아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어쨌든 저희가 알고 어떤 배경이나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얼마 정도의 그 배경을 알고 있는지를 여기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은 건강의 그 사회 경제적 불균형인 그 건강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불균형을 수정 보완할 수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 관련 요인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전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거를 보완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시스템 발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장애인의 건강 정보 문의력의 현재 수준과 어떠한 특성이 일반인과 다른지, 아니면 어떠한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걸로 저희 연구의 연장선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로는 2021년까지 대한민국 등록된 장애인협회의 남녀 성인 18세 이상으로 데이터를 돌려본 그 애널리시스에서 그 연구 대상자의 모집으로는 한 240명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충분하게 잡아서 데이터 로스도 있고 뭐 그 정확히 데이터를 기입하지 않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500명으로 잡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연구 동의서 작성이나 연구 내용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서 모집 방법으로는 일단 장애인 대상 연구 특성상 저희의 나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서 장애인 센터를 선정할 거고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겁니다. 굳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 관련된 흥미가 끄는 몇몇의 센터가 있다고 하여 직접 현장 설문을 이용하는 경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단체 강의 시대에서 진행할 거고요. 설문지 응답은 장애인 특성상 집중력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에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은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연구 대상자는 설문지를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이메일을 연구진에게 통보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 당사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에 대한 동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대상인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 수행하기 전 장애인 개개인 능력에 맞게 동의나 승낙을 얻을 것입니다. 굳이 사인을 하지 못하시면 녹음이라도 하는 식으로 해서 할 것이고 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침해하지 않고 장애인의 어떤 휴식 시간이나 교육 시간을 제외한 연구 설문에 필요로 하는 시간에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오케이. 연구 참여 이득과 보상은 별로 없고요. 향후에 의료 지식이라든지 건강 회복, 그다음에 장애인의 건강 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연구 참여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기념품 및 기프트콘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연구 종료 후 연구 결과만 시사점을 그냥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요약을 해서 해당 기관에 도움을 주신 해당 기관에 요약 배부를 해서 정보를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행 기간은 경희대 IRB 승인으로부터 한 8월 30일까지 예상이 되고요. 수행 장소는 저희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예방의학교실 및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 센터로 한정하였습니다. 연구 설계로는 횡단전 연구로 횡단전 연구로 한 시점에만 자료를 수집하는 관계로 횡단전 연구고요. 표본 조사로서 모집단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로 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한 장애인 센터로 하여 표본 조사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연구 일정 계획표고요. 자료 수집은 1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 다 아시다시피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따라 비확률 추출법인 purposive sampling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자 저희의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장애인 센터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측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문지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정보가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매스킹하거나 따로 보안 처리를 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요. 굳이 저희가 설문지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따로 물어볼 건데 요거는 이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로 사용을 하고 바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은 기술 통계로 표준 오차 및 그다음에 외도 첨도를 해서 자료의 정기성을 살펴보고요. 연구 대상들 간의 건강 정보 이력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빈도, 백분율을 분석할 것입니다. 건강 정보들의 최종은 건강 정보 문해력에 대한 정보를 평가할 때 그 평균과 표준 오차로 분석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선택하게 된 건강정보 이해 능력 검사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건강 이해 정보 이해 능력 검사지 중에 요 추라고 하신 그 연구자가 개발한 2004년도에 개발하여서 현재까지 2017년, 19년까지도 병원에서 주는 정보에 관련된 약 복용법이라든지 병원의 안내 표지판, 환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장 포괄적으로 건강 정보에 관련된 이해 능력을 잘 대표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선택하여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 질문지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전 물어볼 것이고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건강 정보 이해 능력 검사지의 두 가지 부류인 의료 정보에 대한 이해 수준과 의료 정보에 대한 활용 수준을 가지고 저희는 장애인에 대해서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구 참여자 공모 포스터인데요. 요거를 이제 아직 설문 참여에 관련된 URL을 만들지 않아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소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의 목적과 일정, 그다음에 연구 대상, 그다음에 진행 방식을 설명하였고, 그다음에 간단히 건강 정보 문해력에는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요약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보완할 것이고요. 장애인의 건강정보 수령을 이런 연구를 통해 높일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의 낮은 건강정보 수령력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그러면 현재는 지금 급격하게 건강정보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없으니 그런 수준에 맞게끔 장애인들에게 더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바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건강 불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 지식 수준을 또한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인환 질문이 박사님. 네, 한 12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예. 맞추나요? 아, 제가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네. 아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장애 시설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네. 저도 거기에 가서 자립주택이라서 탈 시설을 한 장애인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는 네. 한 사람당 3명의 활동 지원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도 이제 연구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설문 면접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활동 지원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의 힘을 빌어서 그냥 그렇게 네. 했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정신 이쪽에서 좀 장애가 계시는 분은 정말 설문조사 어려울 텐데, 이런 네. 문해력 특성은 정말 필요한 연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비대면인데다가 물론 대면으로 전부 100%를 하게 되면 비대면을 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서 지금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굉장히 정신질환이 되게 심하시거나 동서에 본인 스스로 동의를 하지 못하면 연구에서 그래서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이고 이 500명이 관련된 장애인에 대한 모집 대상자는 자기가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측에 봤을 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인지가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 장애라든지 인지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아마 따로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할 겁니다. 일단 이게 개요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케어기버가 없이는 뭐 본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체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제한을 두고 하지는 않기 위해서 일단은 모집에 대한 배제 요인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참가를 못하는 걸로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의 연구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발달 장애라든지 자폐아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어떤 인지 장애나 어떤 심리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는 또 따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계획을 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인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상에 가까우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냥 불편함인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사인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고를 해서 전국적인 센터에 이런 공고를 해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아마 뭐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다음 연구로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연구의 전체 그림보다 진행하시는 직접 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네네네. 연구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 것처럼. 네네. 기존에 있던 연구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성과라든지 이거는 다른 자리가 되면 더 발표하는 걸 하고, 이번에는 가장 기초적인 어떠한 접근으로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문 사회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분들이 4차 산업이나 4차 그런 산업 활동이 4차 세대가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에 갖고 있는 의료 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전에 일단 요거를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한번 시키고 한번 점검을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겁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럼 어떻게 많이 지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우경 교수님 발표까지 듣고 5분 동안 쉬는 걸로 할까요? 이우경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우경 교수님은 서울사이버대학에 계시고요. 제목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모바일 마음챙김 영상 앱 개발 및 적용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이 되어가서 우리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챙김 명상 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30초 동안 실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한번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려서 지금 계신 곳에 뭐 물건이 있으면 한 3가지 정도 속으로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뭐 시계, 뭐 안경, 핸드폰 이런 식으로. 네, 이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잠깐 들어봅니다. 들리는 소리. 소리를 한 2가지 정도를 알아채 보세요. 네, 저는 시계 소리가 아주 여기 조용히 다른 지금 회의실에 와 있는데 시계 소리가 들리고 있고 간간히 바깥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네, 손을 한번 이렇게 비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몸을 한번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계신 곳에 뭐 냄새가 나는 게 있는지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도 한번 느껴봅니다. 네, 지금 간단히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명상 앱을 이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초점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겁니다. 이게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너무 심하면 이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이 팀의 목표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청소년 시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까 백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융합형 인재가 되려면 놀이, 인성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게 제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아이들이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죠.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꼭 이제 무슨 장애가 지금 현재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삶의 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이들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로 오랫동안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임상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학교에 온 지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배경을 가지고 있는 PI 교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발달심리, 아동 청소년 발달심리를 전공한 이제 가톨릭대 최은실 교수님이 들어가 있고 예술치료, 무용 동작, 이 동작이 또 이 정신건강 증진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VR 형태로 해가지고 앱에 구현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 동작 치료 교수님 들어와 계시고 또 명상 앱 기존의 걸 보시면 코끼리 명상 앱이라든가 뭐 마보라든가 미국의 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음악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매우 지루해합니다. 명상 음악을 너무너무 지루해해서 음악 치료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 치료하는 교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또 차명희 조옥희 교수님이라고 해서 예술 디자인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제 예술적인 부분, 예술 공학적인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예술 공학팀 이렇게 해서 5명의 연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 계획, 이 추진 실적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뭐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이들이 우울 불안이나 공격성, 자존감 문제, 수면 섭식, 또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장애를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엔 또래 문제를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어도 누구랑 친할까, 누구랑 밥 먹을까, 또 비대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다가 안 가다 하다 보니까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학교 가는 주간에 친구 만나는 게 너무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자고 이런 아이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명상 앱에 들어가는데 이게 명상도 있지만 이 심리 교육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 성인들의 앱을 보면
명상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들 이렇게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특히 아이들은 명상을 좀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본인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술치료와 예술공학, 임상심리, 발달심리 이렇게 들어와 있고 크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치료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예방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심리교육, 문제해결, 마음챙김, 명상, 기존의 전통적인 인지치료, 뭐 심상훈련, 이완기법 이런 것들도 방법으로 들어가 있고요. 1차 년도는 크게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저희가 이게 3년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에 들어가진 않았고 1차 년도에는 아이들용으로 나와 있는 마음챙김, 명상, 심리치료 관련 수십 권의 책을 연구 보조원들을 시켜서 구글링을 해서 초벌 번역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컨텍스트를 뽑아서 책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 앱이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애들이 명상 앱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 상담실에 일하고 있는 위클래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또 시키고 이걸 뭐 학교 창제 시간 같은데 아이들한테 이 앱을 구현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을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숙제를 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연도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이 마음챙김 관련 심리교육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거였고요. 논문을 하나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책 한 권과 논문 하나가 나왔고요. 2차 연도에는 이제 7월부터 개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 연구비의 절반은 개발 업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 업체가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차 연도에 계획했던 거 책으로 만들었던 내용들이 앱상에서 이제 구현이 되게 되겠고요. 3차 연도에는 이거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라든가 뭐 베타 테스트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연구 논문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연도 개발 목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에 대한 압박을 좀 받았는데요. 아까 김메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7월부터 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실적 이런 거 달라 그래가지고 엄청 압박을 받으면서 출판사를 막 압박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빨리 만들어내라, ISBN을 빨리 달라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어제 그저께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 재단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었죠. 오늘까지인가요? 어제 저희가 이제 입력을 완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기술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실적 2개가 인정이 된다 그래갖고 요 저서 하나가 이제 목표였고요. 이제 논문 1편 정도가 6월 정도에 실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컨텐츠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정확히는 한 10개월 정도 많은 책 컨텐츠를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이제 선정한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예술공학 팀의 차명희 교수 연구원이죠. 공동연구원이 이분이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제 개발 업체가 들어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느낌으로 코끼리 명상 앱 같은 거 보면 이제 코끼리 그림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코알라라는 이 코알라가 코로 알아가는 나의 마음. 이 코알라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뭐 멸종위기에 있는 코알라 동물을 표상한 거죠.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코알라를 이런 식으로 살려가지고 저희 이제 캐릭터로 이제 삼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이게 타이폴로지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타입 A, 타입 B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을까? 저도 지금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연구팀 교수님들이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하면 보통 1318이죠.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인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타입 B를 더 좋아해가지고 아마 타입 B 형태로 디자인 개발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연구팀 디자인 교수님, 예술공학 중에 디자인 교수님이 저희 프로그램, 이 코알라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이 코알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게 아마 앱상에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서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희 유일한 실적이 될 뻔했는데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저와 발달심리 전공 최은시 교수님이 이제
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5월 한 초에 정식으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고요. 청소년을 위한 마음 챙김 기술, 명상 앱이라고 저희 이제 과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명상을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네, 저희 연구 보조원 선생님 중에 위클래스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한테 명상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잘 쓰는 표현들이 있죠. 그냥 싫어가 아니라 개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개 싫어 그러고 막 극혐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호흡하자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호흡하자는 말도 싫어한대요. 그럼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냥 숨쉬기 하자라고 하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한테는 마음 챙김 명상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마음 챙김 기술, 그래서 외국에서 나와 있는 책들도 대부분 마인드풀리스 스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 용어로는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마 외국에서 나온 책들도 그렇게 쓴 이유가 아이들은 명상을 계속 50분씩 1시간 시키는 거는 정말 고문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훈련 형태로 이렇게 뭐 호흡을 하더라도 짧게 쪼개서 스킬 트레이닝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책 제목도 청소년을 위한 마음 챙김 기술로 했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이런 심리 교육과 마음 챙김 기술의 기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 이제 연구 보조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사실은 저랑 자해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요. 청소년 자해가 지난 3, 4년 전부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자해를 같이 이 마음 챙김 가지고 연구하다가 지금 이 명상 앱으로 연결되게 됐는데요. 몇 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거를 이제 여기 정리해서 3부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으로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포지엄 실적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메이 교수님도 급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저희도 4월 1일 날 급하게 현재 강명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모셔서 코로나19 상황이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어떤가? 예, 저도 현장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우울, 분노 이런 것보다는 불안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부모가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할머니가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걸려서 내 신상 정보가 털려서 어떤 낙인이 찍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도 굉장히 많고요. 학습을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 또 식생활, 뭐 수면 습관이 다 바뀐 거에 대한 불안이 엄청 높다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우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불안 쪽으로도 많이 포커싱을 해서 이 앱을 만들어야겠구나. 불안이 조금 더 보편적인 감정이 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우울도 대표적인 정신적인 문제지만 불안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로 파고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또 타이폴로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본인이 우리 코알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저희에게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포지엄 한 것이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또 이걸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심포지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2년 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개발 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에 대한 거, 우울에 대한 거, 자살, 자해에 대한 거, 뭐 부모와의 관계 갈등이 많아졌다고 해요.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랑 많이 부딪힌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랑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컨텐츠나 명상 스크립트를 올려가지고 연구가 아주 여러 개가 쪼개서 나와질 수 있는데 이제 최소한 3편 정도는 2차전도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뭐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차 년도에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기존의 뭐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용어들은 잘 몰랐는데 융합으로 디자인 쪽의 교수님들, 예술공학 쪽의 교수님들이 오다 보니까 이 IT 관련된 용어들에 저도 이제 익숙하게 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앱과 유사하지만 아동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뽑아내고 또 영상 스크립트도 만들고 2년 차에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사실은 기존의 성인용 앱하고
다르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VR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VR 가상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명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장소에 한번 가봐라. 그럼 네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뭐를 터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표현이 되고 예를 들어 뭘 누르면 이제 뭐 북을 칠 수 있다거나 또는 음악 치료 등의 요소죠. 동작적인 요소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기존의 성인 앱하고는 아주 다른 요소여서 저도 사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심리 교육이나 이제 명상은 제가 계속 해오던 거지만 이 무용 동작이나 음악 치료가 VR로 어떻게 구현될까 매우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각화된 사각형 호흡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느린 팔자호 이 팔자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본 허공에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우리가 수평으로 이 팔자 호흡을 VR 상에서 그려보면은 그게 터치될 때마다 약간 접촉감, 아까 제가 잠깐 실습을 했었잖아요. 접촉감을 느낄 수 있고 공간 지각을 느낄 수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호흡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 내 공간을 찾는 이 공간은 가상 공간이죠. 나를 안정시킬 수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 현실 속에서 찾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2년 차에 아마 구현이 될 것이고 이쪽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AI를 이제 중간에 처음에 사실은 이제 제안서를 쓸 때는 AI를 넣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1년 동안 AI가 아주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침 저희 학교에 AI 전공 교수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 제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상담 선생님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뭐 성우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이런 것보다 AI 목소리를 좋아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듣고서 AI 교수랑 상담을 해봤더니 이제 같이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목소리로 명상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거하고 TTX라고 제가 처음 안 용어인데요. 이 텍스트를 이 AI로 들려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미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남자 AI 목소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연구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실험할 생각입니다. 여자 성우 목소리를 들려주고 AI 뭐 남자 목소리, 여자 AI 목소리, 뭐 여자 성우 뭐 이런 걸 들려주고 청소년들한테 실험을 해봐서 가장 선호하는 목소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연구도 할 것이고 실제로는 또 비선호할 수도 있죠. 어떤 아이가 선호하는 게 AI 목소리인데 또 어떤 아이는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앱상에서는 목소리를 선택해서 AI를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유명 배우를 저희가 예산상 쓸 수는 없지만 뭐 성우를 목소리를 내가 선호한다 그러면 그걸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하고 그걸 또 연구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VR과 AI라는 최신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명상 앱 캄이라든가 헤드스페이스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비대면 상황에서 뭐 코로나 블루를 해결해주는 명상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성인 앱이고 VR이나 AI는 좀 활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AI 보이스를 활용한다거나 VR을 활용하는 거는 아직 못 본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이런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3년 차에 아마도 굉장히 팬시한 그런 앱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근 교수님 멋진 연구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받겠습니다. 저도 정신건강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발표 들어보니까 정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네. 것처럼 그렇게 네. 들리네요. 저희 아동 청소년들한테 공부하란 말 빼고는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다른 거가 많이 없어서 정말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경희대 김태형입니다. 네. 네, 이우영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를 이제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저의 모든 연구의 주제는 미국 아동이었습니다. 아동이었는데, 네, 근데 아동은 역시 그 나라를 가리지 않고 집중력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그 시도하는 그
이게 약간 마인드풀 이런 스킬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제 제가 한 연구 중에도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그 삶의 질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몸을 쓰는데도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 중에 재미라는 요소를 빼면 아이들을 그런 좋은 취지로 유도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런 놀이와 아까 그 맞아요. 처음에 키 스피커를 하시는 교수님 말씀 따라 이 놀이와 그 어떤 공부가 아이들은 굉장히 그냥 그런 형식 틀에 막혀 있는 어떤 어른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틀을 갖고 가면 뭐든지 그냥 거부감이 심한데 뭐 미국 애들은 뭐 미국 애들이랑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부딪혀서 혹시 이런 부분에 교수님 하시는 연구에 재미라든지 놀이라는 거를 어떤 마인드풀을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네, 보완을 있습니다. 하실지.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 만들어 놨는데 국가 비용을 받아서 그런데 이거를 이용 안 하면 이거 사실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까 그 예술공학 쪽의 두 분의 교수님이요. 게임학회 사무총장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풀 기술이라는 거는요. 마인드풀 액티비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뺐는데 그 마인드풀 액티비티가 그냥 막 이렇게 명상해서 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활동하는 거를 하긴 어렵잖아요. 게임 요소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탑쌓기가 있어요. 탑쌓기. 이게 집중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집중력 훈련도 들어가 있는데 탑쌓기를 원래 사실은 그냥 물리적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 탑을 쌓는 거는 게임 형식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공학 그걸 의식해가지고 게임 쪽 예술 공학 하시는 분이 또 특히 한 분이 조옥희 교수님이 게임 쪽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인드풀 액티비티를 게임화 시키는 거를 이제 업체랑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저도 또 재미라는 부분, 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웹툰을 요즘 애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래요. 공부는 30분을 안 해도 웹툰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예를 들어 대인관계 문제가 있잖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밥 먹으러 가는 걸 요즘 이동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동 수업할 때 같이 갈 친구가 없어가지고 수돗물 먹으면서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고등학생들도요. 친구한테 전화하고 사촌 언니가 가서 뭐 밥을 먹어주고 이런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웹툰 형식으로 아이들이 뭔가 거기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적인 요소를 그냥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요. 웹툰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삼각산 아니 그 위크레스 선생님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또 또래 갈등, 가족 갈등 이런 것들을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웹툰 형식으로 한번 스크립트를 지금 짜보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를 웹툰을 해서 웹툰을 시리즈로 계속 올릴 겁니다. 또래 관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보라 예를 들어 교육적으로 하면 애들이 싫어하죠. 아이들이 옳은 개소리라 그런대요. 엄마가 훈계하거나 아빠가 훈계하거나 선생님이 훈계하고 그러면 옳지만 개소리다 하고 안 듣는다고 그러죠. 저희 아이도 제 말은 안 듣거든요. 제가 머리 자르라면 안 듣는데 친구가 자르라 그러면 엄마 나 머리 잘라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위크레 선생님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옳은 개소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듣게 하려는 보게 하려는 웹툰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따라가서 아 내가 머리를 잘라야겠네 내가 친구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내가 감정을 조절해야겠네 알 수 있게끔 웹툰 게임적인 요소를 마인드풀 액티비티로 해서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저희가 매우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 할 때 재미 요소, 특히 요즘 애들 취향에 맞게 하는 게 정말 큰 난제인 듯해요.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결과가 많이 고대되고 많이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지금 3시 11분인데요. 5분 브레이크를 가지려고 했는데 5분이면 가능하실까요? 네. 그쵸. 네, 그럼 저희가 3시 16분에 다시 모여서 이제 4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 4번째 발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 준비되셨나요? 자, 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그래도 뭐죠?
나중에 마칠 때는 보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발표 저희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번째 발표는 청주대학교 최영준 교수님 연구고요. 초고화질 화면과 VR 화면을 활용한 일반 수용자 및 임상 환자의 인지심리 치료 연구라는 연구입니다. 발표는 한일진 선생님이 해주실 안녕하세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진 박사고요. 저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연구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최용준 교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함께 최용준 교수님께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일단은 제가 마이크 벗고 할게요.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일단 이게 지금 여기가 PPT가 크게 안 나와서 제가 PDF 파일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초고화질 화면 그리고 VR 화면을 활용한 일반 수용자, 임상 환자의 인지심리 치료 연구를 최용준 교수님이 작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연구고요. 저희 연구팀의 구성은 지금 뇌파 공학 쪽 하시는 박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 교수님이랑 박사님 계시고, 그리고 임상심리와 여가심리 쪽, 그리고 생명공학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에 맞게끔 각자의 파트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는 이 연구의 기본적인 이제 목적은 이제 미디어가 인간의 정서적 개선이나 생리적 개선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귀납적인 이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화면이 인간의 심리에 정서적인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쳐질 수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한 연구였고요. 처음에 연구 설계를 하게 된 것은 코로나를 예측하고 한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은 또 이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가 있다 보니 이제 심리케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비대면 방식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쉽고 가장 먼저 또 접하게 되는 게 미디어다 보니까,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은 워낙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고화질 화면을 활용했을 때 개인의 정서적 돌봄이 가능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개인의 정서의 치유적 효과를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1차년도 때 수행했었던 연구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 성과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연구 실험을 꽤 많은 거의 한 360회의 실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설문 과정을 통해서 임상 집단 그리고 비임상 집단을 구분을 해서 그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신적 웰빙 척도의 총점과 그리고 이제 일반 정신 건강 척도의 총점을 Z 점수화해서 하이, 로우 그리고 미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상 처치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구분을 했을 때는 저희가 메인은 자연 경관인데
그 메인의 자연 경관도 사실 이제 회복 환경이라고 하는 그 주의 회복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인간의 주의를 회복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개선시켜주는 것은 자연 경관이다. 주로 자연 경관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 자연 경관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이제 보는 정말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 연구자들은 그럴 때 그 자연 경관을 직접 눈으로 볼 때 불쾌한 것들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경관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환경들, 뭐 너무 날씨가 덥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화질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경관을 영상의 편집이나 구성에 따라서 단일 경관과 또 복합 경관으로 일단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경관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우리가 소위 이제 멍 때리면서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경관을 이렇게 가만히 응시를 하는 그런 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점을 주로 이제 좀 많이 구성을 한 거고요. 또 복합 경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TV에서 이제 뭐 여행 촬영 방송을 본다라든지 그럴 때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조금 더 다이내믹한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주관적 시점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영상으로 좀 더 많이 구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다양한 집단별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임상 집단, 비임상 집단별로 구분을 해서 총 368회의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실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탐색적으로 정말 이 고화질 화면의 다양한 회복 환경을 피험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것이 어떠한 회복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탐색적 수준의 연구이기 때문에 귀납적 방식의 도출을 고려하여서 아주 많은 수의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2000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거의 한 400회 정도의 그 코로나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면서 피험자를 굉장히 많이 모집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반복 측정 설계를 활용해서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영상의 대표적 장면들을 좀 이제 꼽아서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외 경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도도 더 높일 수도 있고 어떤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경관과 이제 복합 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메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자기 보고식의 설문 속도도 활용을 했지만 저기 뇌파 전문가분이 이제 융합 연구에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리적 지표를 확인하는 이제 뇌파 지표를 모든 연구 설계에 다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뇌파 측정 부위는 지금 이제 19군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엽부터 시작해서 후두엽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전도 반응도 같이 보고는 있고, 이제 필요할 경우는 그 심전도 반응도 이제 연구 설계에 반영을 해서 논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저희 이제 연구팀에 이제 김기성 박사님이 이제 뇌파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뇌파 분석 지표의 경우는 이제 김기성 박사님의 정의를 따라서 앱솔루트 절대치부터 렐레티브 상대치까지 전부 다 일단은 산출은 다 해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총 2000년도에는 지금 5편의 논문을 냈고 그중에 지금 4편은 저희가 이미 등재가 됐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한 편은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요. 논문의 성과물 결과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데 이 사실은 연구 성과다 보니까 이거 전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험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뭐 학술대회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사진을 조금 이제 넣었어야 되는데 넣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희 보고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이걸 좀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이 논문 결과만 공유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뇌파는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그 뇌파 측정은 이제 습식 방식으로 19군데를 다 붙여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뇌피험자 예방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전에 뭐 카페인은 복용을 했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스크리닝 과정도 다 거치면서 이제 피험자를 모집을 했었고 작년에는 또 그런 성과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학술 대회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랬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성과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탐색적 수준의 연구이다 보니 영상의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과연 이 다양한 영상 종류, 단일 경관 그리고 복합 경관으로 구성했던 이 영상 종류가 과연 정말 이 뇌 활성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조도를 온을 하고 오프를 하는 그 수준에 따른 또 뇌 활성도가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상 종류 그리고 조도 수준에 따른 뇌 활성도 차이에 대한 그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똑같이 흘러가는 자연경관인데 과연 이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단일 경관에 따라서도 그리고 복합 경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 부위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두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지각하는 그 부위라고 뇌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단일 경관 같은 경우도 이제 호수강 계곡 그리고 산들 바다 뭐 해양 호수강 계곡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영상이 더 그러니까 영상 자극물의 종류가 더 많은 그 콘텐츠에 있어서 훨씬 더 그 두정엽의 활성화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자연 경관이지만 다양한 경관을 보여줬을 때 뇌 활성도라든지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자연 경관이라고 하지만 산, 뭐 바다, 뭐 들, 강 다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도 수준 단일과 복합 경관에 따른 뇌 활성도도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조도 수준에 따른 뇌 활성도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도가 온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뇌 활성도가 더 높게는 나타났는데 저희는 그 뇌 활성도 차이를 그 조도 수준에 따른 뇌 활성도 차이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영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조도 수준을 이제 찾기 위한 어떤 시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영상 자극에 따른 이제 그 정서적이고 생리적인 반응 지표의 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경관과 이제 복합 경관으로 맨 처음에 저희가 세팅했었던 그 경관에 따른 정서 생리적 반응을 확인을 한 거였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좀 주의 깊게 저희가 봤었던 것은 그 파나스와 상태 불안 척도를 가지고 체킹을 했었는데 단일 그 경관 같은 경우는 그 파나스의 긍정 정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중에 흥미진진한, 뭐 열정적인, 활기찬과 같은 이 긍정적인 반응이 그 사전에 비해서 영상을 시청을 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뭐 렐레티브 알파나 슬로우 알파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알파파는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때 많이 발현되는 뇌파다라고 그냥 알려져 있는데 그 단일 경관 자극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알파파는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 단일 경관에서의 어떤 그 유의한 결과치였었고요. 이제 조금 더 영상 자극이 많고 그리고 화면의 구성이 조금 더 복잡한 그 복합 경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파나스의 부적 정사가 또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질적인 적대적인 두려움과 같은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감소하는, 그리고 상태 불안 척도에서의 불안 수준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그 단일 경관과 복합 경관의 어떤 그 정서적 차이도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뇌파에 있어서도 복합 경관은 뭐 렐레티브 파는 증가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2차고요.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이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3차 때는 저희가 이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GHQ라고 하면 일반 정신 건강 척도고 절단점이 13점인데 그 13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어떤 약간의 그 질병이 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 수치인데 저희가 이제 이 3차에서는 그 일반 비임상 집단이 아닌 임상 집단의 그 GHQ 13 이상인 피험자들을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경관과 그리고 인공경관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의미 있게 봤었던 거는 뭐였냐면 일반적으로는 인공경관은 도시경관이기 때문에 회복 환경에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확인을 했을 때 물론 자연경관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조금 유의하게 우울이라든지 회복 경험에 있어서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아름다운 인공 경관은 그러니까 어떤 그 연구들에는 아름다운 인공 경관은 회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저희가 왜냐면 해외 경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은 인공 경관이어도 어떤 심리적 개선 반응이 있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때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우울한 뭐 이런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였고요. 4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뭐 하이로로 이제 해서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마지막 5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그 역시 이때도 저희가 그 어떤 이때는 저희가 조금 더 미디어의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그 미디어에서 어떤 조화감이나 매혹감이나 확장감이나 자아 관여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봤었고요. 저희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다양한 수준의 연구를 했을 때 회복 환경을 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인공 경관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었고 특히 화면이 더 크고 어떤 화질이 더 좋다면 충분히 어떤 심리적 보조 수단으로 이런 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여러 그 사람에게 회복 경험을 줄 수 있는 화면이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그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어떤 개인별로 그 영상 선호도 뭐 바다를 더 좋아하든지 뭐 산을 더 좋아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시간도 저희가 지금은 14분 정도 세팅했는데 각자의 어떤 그 연령대별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 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 책임자 최우준 교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한희진 선생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되게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정말 흥미롭네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마이크 그거. 경희대 김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한 교수님, 저는 질문이기보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심리에 관련된 페이퍼를 봤을 때 어떤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이 회복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거나 그 편안함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개인적이고 좀 이렇게 연구를 봤을 때
본인이 익숙한 부분이 훨씬 더 자기한테 가져다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편안함이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연구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27살 때, 28살 때 유학을 갔다가 제가 10년 만에 한국을 들어오고 15년 만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그 15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 여기 와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국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그런 되게 뭐 맥도날드라든지 굉장히 허름한 그 아이스크림 집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마음이 더 편안하고 이런 그런 트랜지션을 겪었는데, 혹시 지금 실험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만드시려고 하는 최종 프로덕트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심리를 회복적으로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전반적으로 다는 깊이는 있게는 모르지만 그런 익숙함이라든지 편안함이 본인이 그 자기의 정신적인 회복력을, 정신적인 탄력성을 얻어내는 게 굳이 그런 자연경관의 멋있음과 그 화려함과 편안함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어떠한 그 살고 있는 익숙함과 자기가 봤던 익숙함에 대한 요소를 고려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제가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제가 연구 책임자 최영준 교수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네. 가장 큰 출발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시대가 되고 미디어 시대가 되는데 영상 화면 치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상황이 됐고 지금 2030년까지 세계적인 화두는 디지털 테라피틱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약물이 아닌 비침습적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나라는 그런 관심사가 있고, 거기에 가장 첨단적으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영상 화면이라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IT 강국의 한국인이나 이런 모든 미디어 기술들은 초고화질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면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VR이나 XR 같은 이제 실감 영상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출발을 시켜서 지금 융합연구 쪽에서는 지금 3년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다양한 영상 자극들 중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힐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여러 실험 집단들을 임상적으로 달리해서 영상 자극을 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동양인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반대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으면은 그런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굉장히 인구가 적은 데에서 또 선호하는 영상의 화면들이 서로 다른 차이가 있고요. 연령이나 남녀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은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에 버금가는 그런 화면 치료의 디지털 테라피틱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한 6년째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하면 어느 정도 매뉴얼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집단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트라우마하고 공황장애 피험자들을 할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각 증상마다 그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드리신다면, 지금 편안한 그 주변 환경을 얘기하셨는데, 불안 집단하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울 집단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보다는 도시경관이 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시도하는 PTSD나 ADHD도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면 아마 저희가 지금 뇌파 연구나 영상 미디어 연구, 임상 연구 이런 세 파트에서 같이 융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외 사례들도 최근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원래 7월에 내려고 했는데 11월에 이제 국제학술지에 내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2월하고 5월, 7월 3번에 거쳐서 유럽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사 연구가.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쟁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시화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더 말씀 들어보고 싶지만 연구가 하나 더 남아 있어서요. 네네. 여기서 네네. 그 지금 최홍준 교수님 하시고 있는 연구가 제가 발표하는데요. 저 연구가 저의 연구에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 정신 건강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그런 사진 같은 거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들하고도 막 콜라보라든지 많이 네네. 배워보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연구 설명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개요만 짧게 쭉 훑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고요. 아동학대와 성폭력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고요. 화면 공유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는 성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에 대한 연구고요. 그 전체적인 연구 개요 위주랑 짤막하게 이제 향후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융복합 통합이론의 구축에서 스마트 헬스 프로그램 개발까지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기현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저희도 이제 사실 연구 자체를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째 연구고요. 지금 연구재단하고 하고 있는 건 2019년서부터 22년까지의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두 가지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정신건강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나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융복합 그 기전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론 구축과 그 이론에 기반한 스마트 헬스 프로그램 개발,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세부 과제로 연구된 융복합 팀을 구성했고요. 이제 사회복지학에서 이제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고 성폭력 피해자 피해 경험, 그러니까 경험 자체에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경험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 경험 자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지원 서비스 연구하는 파트를 맡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재원 교수님이 주로 담당하고 계신데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그 정신건강이 어떤 사람은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 위험 요인 평가와 정신 기전 연구를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이렇게 둘이 사실 2015년부터 연구를 해온 거고요. 이제 연구를 추가했습니다. 현장의 변화기 때문인데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들어오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N번방,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온라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미애 교수님 들어오셨고 성폭력 피해자 문제적 인터넷 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의 SNS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청소년들,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과연 소셜 미디어 이용이 다른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이용의 구조적, 내용적 특성과 영향들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소프트웨어 학과 이제 여성 복지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창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깨달음, 연구 결과들과 이제 조응시켜서 정신건강 증진용,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용 스마트 헬스 컨텐츠 기획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다음에 유용성 평가까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연구진 구성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연결되면 나와서는 안 되고 이제 융복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형,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집중해서 생각보다 언론에 집중되는 것만큼 사실상 어떤 생산적인 이들을 위한 연구라든지 이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개발이라든지는 아마 놀랄 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식론적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서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이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만나서 각
세부 과제들의 진행 상황 및 여러 가지 피드백 공유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6, 7년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벌써 2년째 되고 있어서 그것 통해 이제 많이 좀 배우고 연구들이 서로 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기전 연구, 그다음에 중개 원칙 도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개 원칙 도출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탐색적인 부분인데요. 성폭력 피해자들 인터넷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 특성, 실제적으로 기술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스마트 헬스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과 학교의 콘소시엄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성균관대학교, 뭐 숭실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병원,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서울 해바라기 센터 등 이제 연구 협조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사건이 난 다음에 지원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8개, 지금 현재는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해서 저희가 연구가 나오면 그게 또 환류되고 또 그게 또 저희가 연구 협조도 받고 연구 참여자 같은 경우서 이렇게 콘소시엄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거,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부분 이런 것들 많이 발생도 하지만 정말 흥미롭고 연구가 또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이나믹합니다. 콘소시엄을 만들었더니. 그다음에 이게 저희 연구 개념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를 굉장히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보는 것서부터 실제로 정신건강적으로 병리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병리적인 특성이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헬스 리스크 비헤이비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신건강 이전 단계가 있다고 저희는 가정하는데요. 그게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경험인데 피해 직후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루틴, 먹는 거, 자는 거, 활동하는 거,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 헬스 프로그램에서 타겟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정신병리로 넘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진단은 받지 않지만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좀 완화시키고 그럼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들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연구 성과들은 이제 서서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원으로 일하고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도 하고 아직 박사는 배출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도 한 3편 정도 나와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 학술대회 발표는 이제 있긴 한데요. 다들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코로나라 좀 제한적이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좀 더 많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저희가 좀 분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구 성과는 자세히는 못 보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 디자인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와 다양한 연령 집단의 성폭력 피해자와 대조군을 같이 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16년도서부터 베이스라인 잡아서 하고 있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리크루트하기가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전국 연구 참여 기관 214명 정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 모집 33명에서 한 248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라인 잡는 기간이 길어서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저희 종단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조군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현재 진행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예. 아직 최종 참여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 정신건강 평가 이런 거 진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피해 특성 경험으로부터 유형화시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폭력이라 그러는데 과연 정말 그 사람은 어떤 경험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한지, 그에 따라 서비스가 나갈 때 어떻게 다르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그 정신건강 쪽과 이쪽 서비스 쪽이 융합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저희 이제 유형별로 그럼 정신건강 자체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보고 있고요. 이제 인터넷 연구는 정말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SNS를 다 일일이 크롤링을 해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하고 정말 있는데 또 데이터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분석을 시작해서 지금은 아직 기초적인 단계밖에 기술적인 분석밖에 안 나온 상태인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내비게이트를 할 해외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헬스 기술 개발은 이제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목표가 정신건강 증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회복 이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지점들 그거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주로는 이제 기존의 것들 리뷰하고 관련 앱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성폭력 대상자 별로 없기 때문에 베테랑들을 뭐 예를 들면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PTSD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앱 이런 거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차 동안 그런 거 리뷰하고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컨텐츠 개발했습니다. 어떤 거가 필요하고 어떤 거가 있어 현장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피해 경험자들 만나가지고 실제로 어떤 게 도움될지 이런 거 통해서 구축하고 있고요. 대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그다음에 저희 이제 원래 성폭력 융복합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그다음에 주간 세미나 2차례 걸쳐서 진행했고 저희 이제 연구소의 동영상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소통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들 리텐션이 가장 큰 저희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 소식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네가 연구에 참여하면 그 연구 참여한 게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알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저희 이제 연구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거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 과제는 이제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각 세부 과제별, 그러니까 세로는 세부 과제별이고, 가로는 이제 시간별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서로 소통해서 융복합 을 모습에서 최종적으로는 앱에 수렴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앱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나와서 거기로부터 뭐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나 여성인권진흥원 이런 데 연계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기술의 확산이라든지 후속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들의 중개 원칙에 기반한 자문과 공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지원을 할 때 이제 전문성 강화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 이제 3차 년도에 저희 과제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성과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저희 3차 년도에는 좀 많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총괄센터라든지 연구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협조 조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저희 연구 또 설명드렸는데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 좀 꺼주면 아까 플로우 그림에 보니까 그 미디어 앱이 개입되는 부분이 중간 부분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콘텐츠 개발을 지금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직 그 미디어 앱이 개입된 그런 적용된 사례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인가요? 네네. 저희가 코로나도 그렇고 성폭력 피해자들 리크루트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앱이 컨텐츠만 지금 나온 상태고 이제 개발에 가요. 이제 6월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유용성 평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3차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저희 거에서 나오는 거가 이제 반영되도록 하는데 아직 초보 단계인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가 더 이제 데이터가 막 구축돼서 저희 내부 차원에서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만 된 상태라 조금 레그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혹시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앱이 개입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는 것은 뭔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으시면 좀. 네. 그거라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첫째 이제 서비스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기관을 사실 이용해서 서비스 저희가 전문성을 높여놓으면 참 좋겠지만 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출도 안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성폭력인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근데 피해자들은요 대부분 20대 그다음에 10대 후반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라인이란 게 너무너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근성 높이는 거가 첫 번째 저희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친숙한 거예요, 이 온라인이라는 게. 요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문자하다 갑자기 전화 오면 "왜 전화했냐."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의 회복. 그래서 저희 먹고 자고 활동하고 그다음에 인제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우울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목표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더 많이 자세한 부분들도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없으시면 그래도 시간 내에 끝나네요. 다 선생님들 덕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 또 건강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소통 채널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또 연구 결과들, 고민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에 건강하시고요. 또 별날 고대하겠습니다.